미국은 화웨이를 사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형은 사기업인 것 같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기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화웨이를 중국 군부의 관련 기관 내지는 중국 공산당의 첩보기관 이런 정도로 미국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제품을 쓰게 되면 결국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가지고 외국에다가 좀 다 공급을 하고 있다고 미국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기 전에 영국의 중앙정보부가 이 M16이 이미 정식으로 이걸 경고했어요. 미국이 문제 삼기 훨씬 이전에 M16의 정보기관자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 문제를 정보기관의 수장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게 보통 상식인데요.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미국의 경쟁력의 우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힘들어서 개발해 놓은 기술을 갖다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빼가는 거, 소위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아주 심각한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선 안 되겠다. 화웨이의 제품을 앞으로 쓰지 말라 하는 이제 규제하는 클린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뭐 호주, 카나다,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스웨덴, 영국,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을 지금 거진 다 끌어넣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말이지. 우리가 가치를 같이 하고 서로 투명하게 서로 거래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소위 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그래서 이 나라들을 지금 규합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여기다 포함 대상 국가다라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 어정쩡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고, 이제 이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2013년에 주석직에 오르면서 소위 말하는 중국몽을 이제 꾸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1대1로 정책을 수립했는데요. 이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대1로, 뭐, 영어로 말하면 one belt, one road, 문자 그대로 정책이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흔히 마샬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유럽 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도와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은 유럽을 비롯한 온 세계를 우방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흉내낸 것이 아닌가, 벤치마크 한 것이다. 이것을 벤치마크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걸 말하면 흉내내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유럽 부흥 계획하고 1로 비교해보면 근본적으로 몇 가지 진행 과정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 미국은 기본적으로 무상원조를 기본으로 하고 투자를 예외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진 돈을 공짜로 줬단 말이죠. 중국은 거진 대부분을 다 빌려주는 거지 중국이 무상원조 하는 거는 거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협조를 받는 국가들이 유럽은 이미 문명국가였단 말이죠. 그 자체의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던 나라들, 운영을 하고 있던 나라들이 다만 전쟁으로 물적 자본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것만 건설하면 소프트는 다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재가동이 가능한데 지금 중국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탄 하는 이 탄자 붙는 나라들 중심으로 다 그런 소프트웨어, 정신적인 또 행정적인 기술적인 이런 소프트가 하나도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만 준다고 해서 경제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 세 번째는 미국은 유럽을 도와줄 때 돈만 도와주고 기술도 하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도 기본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 써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도록 유도했어. 근데 중국은 뭐야? 가서 전부 다 중국 사람 데려가서 공장 건설하고 노동자까지 다 중국의 저임 노동자들 다 데리고 가서 하고 거기 사람들 별로 안 쓰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돈을 빌려줬는데 제대로 못 갚으면
당장 거기 상하는 다른 걸 내놔라, 땅을 내놔라, 뭐 항구를 개방을 해라, 항구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마찰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시진핑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자기가 지창을 했고 말이죠. 이거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정책이 실패한다 하면 시진핑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만난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의 그렇게 견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무역을 하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질 거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 무역 질서의 흐름이 보호주의가 좀 확산될 것 같다. 이런 짐작들을 많이 하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정말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제가 생각하는 건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EU에서 탈피하는 걸 갖다 보호주의의 강화라고 이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유럽이 통합이 됐을 때 이건 거대한 새로운 정부가 하나 또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위에 나라가 또 하나 큰 생긴 거죠. 또 어느 정부든지 정부가 생기면 그 정부는 규제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 하는 것은 반드시 독자적으로 해서 보호주의로 회귀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EU라고 하는 새로운 상징이 생겨가지고 사사건건 경제를 간섭한단 말이죠. 영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예요. 우리 자유주의 사상이 영국에서 대부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영국은 EU의 이 간섭을 통해서는 영국이 더 발전하기 어렵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경제정책을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영국이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불개입주의입니다. 불개입주의. 미국의 이해에 관계없는 데는 안 들어가겠다 하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이해가 있는 데는 절대적으로 가만 안 있는다. 이 트럼프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는 거를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나 언론이 정확히 알고 있느냐? 저는 퀘스천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트럼프가 외형적으로 내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나 말이 그대로 다 진심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는 우선 확실한 것은 미국 보수주의 중에서 가장 원류의 보수주의에 가까운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세계적 다자기구인 WTO 체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WTO가 말이죠. 가토 체제에서 WTO 체제로 되면서 이게 훨씬 더 능률적이고 더 원래 정신인 다자주의에 충실한 기구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기대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중국이 힘이 커지면서 좌편향된 나라들이 발언권을 크게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WTO에 그런 기대가 아주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지금 자유무역주의로부터 많이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또 WTO에서의 도하 라운드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중요한 걸 해결하려고 하던 거 지금 하나도 해결 못하고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이런 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매우 참 어려운 문제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미국에 준하는 이제는 경제력을 갖춘 나라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생겼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이 혼자 다 했다시피 한데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결코 세계적으로 작은 나라 아니에요. 지금 한국을 스스로 적은 나라라고 우리나라에 일부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이죠. 한국 큰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땅은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서 이 과거의 이 세계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성공한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 그 의무를 해야 되는데 첫째 국가가 돼야 되고 한국도 제가 보기에는 한 둘째, 셋째쯤가 되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29년부터 시작한 미국의 대공황이 왜 생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도 최근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보호무역주의者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고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견해 동의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대로 가면 세계가
다 같이 공멸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무역의 새로운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어느 한 나라만 얻어서는 안 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 있는 나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예. 이제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인데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제적 성과 여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의 평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의 진면목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을 제대로 알리고 있습니까?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가 지금 그걸 보완하고 있는 거. 유튜브 없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완전히 소경장님 됐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언론도요. 미국의 지식인들도 많은 부분이 지금 좌표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진면목이라든가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의 진정한 의도라든가 성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코로나19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 경제 엄청나게 좋았어요. 불개입주의, 또 제조업 회기 정책, 또 대중 견제 정책, 이게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이라고. 그리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경제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업률도 최하로 떨어졌고, 사람을 못 구할 정도가 됐고, 성장률은 미국 경제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성장률까지, 됐죠. 그래서 지금 미국 주요 언론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지금 그저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CNN 뺏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될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현직 대통령이 떨어진 적이 카터 외에는 거의 없었으니까. 그분들은 지금 언론의 한식으로 하면 4년 전 선거할 때 힐러리가 됐어요. 나도 배팅을 하라고 하면 난 트럼프에 배팅을 하겠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그것이 아마 진실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